편지지는 여러 장이었어요. 익숙한 아들의 글씨체는 삐뚤빼뚤하고 곳곳이 눈물에 번져 흐릿했죠. 저는 천천히 한자 한자 마음을 다해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변명이나 핑계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한 절절한 참회뿐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에 앉게 되자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고백. 처음에는 그저 조금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지만 탐욕이 눈을 가려 어머니의 전 재산을 노리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 여행 내내 어머니를 속이며 느꼈던 죄책감과 은행에서 모든 것이 발각되었을 때의 참담함,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을 때 느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까지.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유일하게 믿어주고 사랑해주던 단 한 사람을 제 손으로 내친 어리석은 놈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어머니의 신뢰와 사랑은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께 용서를 비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얼굴을 뵐 수도 없다는 현실에 숨이 막혀옵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다시 뵙고 제 입으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낼 수 없는 모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한참을 울고 있는 제 어깨를 미경이가 가만히 감싸주었어요. 언니 이제 마음이 좀 정리가 돼? 저는 눈물을 닦고 젖은 목소리로 미경이에게 말했어요. 미경아, 용서는 그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네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이 아이를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면 결국 내 마음이 지옥이 되겠지.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아. 제 말에 미경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한번 깨진 신뢰는 그렇게 쉽게 붙는 게 아니니까. 저는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지만 그건 완전한 용서나 화해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그리고 아들에게도 마지막 속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었죠. 저는 미경이에게 부탁해 정우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며칠 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며느리는 데려오지 말고 혼자서만 나오라는 조건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찻집에 도착해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찻집 문을 열고 정우가 들어섰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몰라보게 수척하고 어두워져 있었죠. 저를 발견한 아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까딱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정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찻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편지는 잘 읽어봤다. 제 목소리에 정우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어떤 변명도 핑계도 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죠. 일어나라. 사람들 다 쳐다본다. 제 말에 정우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정우야, 내가 오늘 너를 만나러 나온 건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고 설령 붙인다 해도 그 틈은 영원히 남는 법이야. 너와 나 사이의 믿음이 바로 그 깨진 그릇과 같아.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평생 안 보고 살 자신도 없구나. 어미라는 게 뭔지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썩은 나뭇가지라도 붙들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인가 보더라.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앞으로 나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바로 세워나가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아주 멀리서 아주 오랫동안 너를 지켜볼 거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내 마음이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때는 내가 먼저 너에게 연락하마. 이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었어요. 섣부른 용서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들을 완전히 내치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죠. 이것이야말로 저와 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라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평생을 걸고 제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뒤돌아 셔찻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죠. 저는 제 평화와 행복을 제 손으로 지켜냈고 아들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의 몫이겠죠. 저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을 나선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정체 모를 불안감에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죠. 제 전화기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무언의 발신자로 울리지 않았고 제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찾은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에 안주하고만 싶지는 않았어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지켜냈다는 그 성취감을 동력 삼아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아주 작은 꿈 하나를 꺼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이름 석자를 내건 작은 밥집을 여는 것이었어요. 거창한 식당이 아니라 그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따뜻한 집밥 한 끼에 위로를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소박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동생 미경이는 제 계획을 듣자마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언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언니 음식 솜씨면 대박 날 거야. 내가 부동산부터 알아볼게. 라며 저보다 더 신이 났죠. 복지관 친구인 순자 씨를 비롯한 동네 이웃들도 제 일처럼 기뻐하며 힘을 보태주었어요. 어떤 분은 식당 자리를 봐주겠다며 발품을 팔았고
어떤 분은 그릇은 어디 시장이 싸고 좋다며 정보를 물어다 주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곁에는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가족보다 더 든든한 새로운 울타리가 되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것을요. 몇 주간의 발품 끝에 복지관에서 멀지 않은 골목 어귀에 아담한 가게 하나를 계약했어요. 보증금과 권리금을 치르고 나니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훅 나갔지만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게 이름은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미순의 밥상.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진심을 담아 차려내는 밥상이라는 의미였죠. 가게를 꾸미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미경이는 젊은 감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 업자를 수소문해왔고 순자 씨와 친구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죠.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가게에 하얀색 테이블과 따뜻한 색감의 나무 의자가 들어오던 날,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손뼉을 쳤습니다. 와, 이제 정말 식당 같네. 미순 씨, 여기서 음식 만들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지? 친구들의 격려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개업날, 저는 이른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육수를 올리고 나물을 무쳤어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얼큰한 소고기 장터국밥과 정갈하게 차려내는 제육볶음 백반이었죠. 과연 손님들이 좋아해 줄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알치마를 고쳐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김미순.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오전 11시 미경이가 가게 문에 걸린 준비 중 팻말을 영업 중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근처에서 일하시는 인부 아저씨 두 분이었죠. 여기 새로 개업한 집 맞죠? 국밥 2그릇 되나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럼요,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받고 정성을 다해 뚝배기에 뜨끈한 국밥을 담아냈습니다. 아저씨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야, 국물이 끝내주네. 여기 김치도 직접 담그셨나 봐. 맛이 아주 제대로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나가시는 두 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미순의 밥상은 그렇게 동네 사랑방처럼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렀던 손님들이 제 음식 맛에 반해 단골이 되어 주었죠. 점심시간에는 인근 직장인들로 가게가 북적였고 저녁에는 혼자 사는 청년들이나 퇴근길에 가장들이 들러 따뜻한 저녁 한 끼를 해결하고 갔어요. 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는 정을 나눈다고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 이 집 밥 먹으면 꼭 우리 엄마가 해준 밥 먹는 것 같아요. 하는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큰 힘이 되었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적인 어머니가 아닌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 미순의 밥상 차장 김미순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전 잠시 가게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미경이가 헐레벌떡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무척이나 굳어 있었죠. 언니, 잠깐 나 좀 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경이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저를 가게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죠. 이게 뭔데? 일단 열어봐.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몇 장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 레스토랑에서 제가 썼어야 할 돈입니다. 정우의 글씨체였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정우가 보냈다고? 어떻게? 오늘 내 회사 앞으로 찾아왔었어. 말도 없이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고 갔더라. 내가 전화해 보니까 막노동 일에서 번 돈이라고 하더라고. 미경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막노동이라니. 떼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벽돌을 나르는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죠. 당장 돌려줘. 이런 돈 받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돌려보내. 저는 봉투를 미경이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경이는 봉투를 받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았죠. 언니, 나도 그러려고 했어. 그런데 그놈 목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 이건 언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보내는 돈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뭔데? 그냥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한테 벌을 주는 것 같았어. 매달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잊고 또다시 편하게 살려고 할까봐 무섭다고 하더라고. 미경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지금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 돼. 이 돈 받는 순간 나는 또 그 아이한테 발목을 잡히게 될 거야. 나는 이제 걔 엄마이기 이전에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김미순이야. 제 단호한 태도에 미경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언니. 언니 마음이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을게. 그럼 이 돈 언니한테 주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을게. 이건 언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놈이 자기 잘못을 잊지 않으려고 보내는 속죄의 증표 같은 거니까. 그렇게라도 하게 그냥 두자. 응? 미경이의 설득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가게 앞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 위로 땀에 전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늦은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손님까지 다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게 뒷문으로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닫혀있던 가게 정문 쪽에서 달그락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뭘 두고 갔나? 생각하며 홀로 나가보았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리문 너머에 마치 망부석처럼 한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거든요. 바로 며느리 지수였어요. 한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는 푸석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늘이 져서 잔뜩 수척해 보였어요.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지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리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저는 차마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죠. 저는 못 본 척 몸을 돌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고 더 거세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가게 밖으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어요. 행여나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볼까 싶어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다가가 굳게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님 정우 씨가 저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는데도 제 얼굴도 안 보려고 해요. 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제발 정우 씨 좀 설득해 주세요. 어머님 말씀은 들을 거 아니에요. 지수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물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남편까지 떠나가자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 대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너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어머님이 나서주셔야 해요.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제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가게 앞에서 소란 피우면 그때는 경찰을 부를 거다. 여긴 내 피와 땀이 밴 소중한 내 일터다. 너 같은 애 때문에 더럽히고 싶지 않아. 제 단호하고 냉정한 말에 문 밖의 울음소리가 순간 뚝 그쳤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지수는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모진 말씀을 하세요 하고 중얼거리더니 이내 비틀거리며 멀어져 가는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굳게 닫힌 문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이 새로운 울타리를 이제 그 누구에게도 침범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와의 악연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가게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이 되기 전부터 자리가 차기 시작하는데 유난히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죠. 겨우 찾아온 손님들도 무언가 수군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장님, 여기 혹시 반찬 재사용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반찬 재사용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펄쩍 뛰며 해명했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도와주러 온 동생 미경이가 심각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맛집 평가 앱 화면이었죠. 미순의 밥상 페이지에는 별점 1개짜리 평가와 함께 악의적인 글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주인 할머니 인상만 좋아 보이지 뒤에서는 먹다 남은 반찬 다 재사용합니다. 김치에서 옆 테이블 손님 파냄새 났어요. 위생관념제로. 주방 슬쩍 봤는데 바닥에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거 보고 기겁했네요. 구청에 신고하기 직전입니다. 불친절의 끝판왕. 혼자 갔다고 엄청 눈치 주네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장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같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언니, 이거 아무래도 그 아이 집 같지? 미경이의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수였습니다. 제게서 거절당하자 이런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앙심을 품고 복수를 시작한 것이 틀림없었죠. 내가 평생 이런 취급을 당하고 살 사람은 아닌데 내 자식한테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까지 써야 한단 말이야?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심장이 터져버린 것만 같았죠. 미경이는 그런 제 등을 말없이 쓸어주며 함께 분노해 주었습니다. 언니, 울지 마. 언니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 못된 년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우리가 증명하면 되잖아. 언니 가게가 얼마나 깨끗하고 언니 음식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내가 당장 이 글 밑에다가 해명 댓글 달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해 버릴 거야. 소용없어. 한번 퍼진 소문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니? 아니면 저 자극적인 글을 믿겠니? 저는 절망적인 기분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텅 빈 가게를 혼자 지키고 앉아 있자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그냥 다 그만둘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제 가게를 믿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 올라왔다면서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도 제가 다 얘기했어요. 그거 다 악플러가 일부러 그런 거라고. 이 집만큼 깨끗하고 맛있는 집 없다고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건네주는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를 믿어주는 이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열한 거짓에 무릎 꿇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붓펜을 들고 커다란 종이에 정성을 다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게 입구에 그 종이를 붙였죠. 미순의 밥상을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최근 저희 가게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손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 이름 석자와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맹세컨대 떠도는 소문들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희 가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으며 제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방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들어와 보셔도 좋습니다. 부디 거짓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직한 땀과 진심의 맛을 믿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그 글을 붙인 날 이후로 오히려 저를 응원하겠다며 찾아주는 손님들이 더 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사장님 힘내시라며 음료수를 사다 주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여기 음식 재료 정말 좋은 것만 쓰시네 라며 큰 소리로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죠.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매일 눈물로 감사하며 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방해 공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인터넷 공격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주변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가자라느니 아들 돈을 등쳐먹고 쫓겨나서 저러고 산다느니 하는 입에 담지도 못할 거짓말들이었죠. 동네 상인들 중 몇몇은 그 말을 믿고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가게 안팎으로 고립되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 소문이 아들 정우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정우는 집을 나온 뒤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게 근처 상가에 도배 작업을 하러 왔다가 상인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저기 저 미순의 밥상 할머니 말이야.
아들 내쫓고 그 돈으로 가게 차린 거라며? 어머,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며느리가 와서 울고불고 하소연하던데 보통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은 정우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해요. 자신의 아내, 지수가 이런 짓까지 벌이고 다니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정우는 그 길로 일을 중단하고 지수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냉기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정우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죠. 어머,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드디어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온 거야? 하지만 정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가게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인터넷에 그따위 거짓말들을 올리고 동네방네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게 당신이지. 맞아, 아니야. 정우의 서슬 퍼런 추궁에 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색을 바꾸며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왜? 그 할망구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 복수도 못해? 나는 다 당신 잘 되라고 우리 다시 합치려고 그런 거란 말이야. 시어머니 마음만 돌리면 되잖아. 당신은 그것도 몰라? 그 순간 정우는 완전히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의 아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은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머니께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까지 당신 손으로 짓밟고 있는 거다고. 뭐, 기회? 아직도 그 할망구 편드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래, 제정신이야. 이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어. 정우는 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이혼 요구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뭐야? 이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우리 여기서 끝내자.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죗값을 평생 치르면서 살아. 나는 내 죗값을 내 방식대로 치를 테니 다시는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인생에 끼어들지 마. 정우는 그 말을 끝으로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안 돼. 여보, 가지 마. 라며 울부짖는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흔들리던 갈대는 마침내 제 뿌리를 땅에 굳게 박았고 썩은 가지를 스스로 잘라내며 비로소 한 그루의 온전한 나무로 바로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또다시 미경이를 통해 아들의 편지 한 통을 건네받았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얇은 편지였죠. 그 안에는 이혼 서류 사본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삶을 더 이상 더럽히는 존재가 없도록 제 손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의 결과이니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압니다. 이제 정말 저 혼자의 힘으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평생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아무 말 없이 편지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비로소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새로운 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 며느리 지수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저를 괴롭히던 악의적인 소문들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고 미순의 밥상은 오히려 진실은 통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동네 최고의 맛집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죠. 지수의 방해 공작을 이겨낸 저를 응원해 주시는 단골 손님들과 새로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가게는 늘 활기로 넘쳤습니다. 저는 가게를 도와줄 아주머니 한 분을 새로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제 손으로 일군 성취감과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 속에서 마음만은 더없이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쏜살같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죠. 가게는 이제 골목의 명물이 되었고 저는 작은 잡지에 정직한 맛으로 성공한 식당 주인으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현재의 제 삶을 즐기고 다가올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하며 살아갔죠. 아들에 대한 소식은 동생 미경이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정우는 이혼 후 친구의 인테리어 회사에서 기술을 배워 정식 직원으로 취직했다고 해요.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일 없이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했죠. 사업 실패로 졌던 빚도 매달 꾸준히 갚아나가 이제는 거의 다 청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리고 약속처럼 매달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미경이의 계좌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경비를 갚는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돈을 다 갚고 난 뒤에는 어머니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돈을 보내왔죠. 언니, 이것 봐. 이번 달에도 정우가 돈을 보냈네. 내가 이제 그만 보내도 된다고, 언니도 이 돈 안 받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아주 고집이 황소고집이야. 자기가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나 뭐라나. 미경이는 어느 날 가게에 들러 정우의 이름이 찍힌 통장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통장에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같은 날짜에 입금된 기록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 기록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지난 1년간 흘렸을 땀과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으려는 뼈를 깎는 노력의 증거였죠. 언니, 이 돈 이제 언니가 그냥 받는 게 어때? 이 정도 했으면 그놈도 많이 뉘우친 것 같은데. 아니, 아직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 돈을 받는 순간 이 아이는 자기 죗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편해질지도 몰라. 나는 아직 그 아이가 편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 조금 더 아파하고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제 말에 미경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뜻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는 아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다는 말을 애써 삼켰습니다. 어미의 섣부른 동정이 이제 막 홀로 서기를 시작한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의 끝자락 달력한 귀퉁이에 작게 동그라미 쳐진 숫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정우의 생일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재우고 미역국을 끓일 준비를 했을 텐데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 한쪽이 시큰해져 왔습니다. 그 녀석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려나.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줄 사람도 없을 텐데. 온종일 가게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아 텅 빈 홀을 정리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1년이라는 시간은 아들에게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보니 과거의 상처를 너그럽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겁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아주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경이를 통해 알아두었던 아들의 새로운 번호였죠. 신호가 가는 동안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4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 상대방이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고 또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라도 걸린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누구세요? 아들이 재차 물었을 때 저는 겨우 입을 뗄 수 있었습니다. 나다.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숨을 들이켠 채 그대로 멈춰버렸다는 것만은 선명하게 느껴졌죠. 정적이 흐르는 동안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네 생일이더구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가게로 밥이나 한 끼 먹으러 오너라. 제 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끄하고 억지로 울음을 삼키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잠시 후 아들은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달짝지근한 소고기 불고기와 잡채,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동그랑땡, 가리고 뜨끈한 미역국까지. 음식을 만드는 내내 저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 대신 아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만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가게 문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깨끗하게 차려입은 아들이 작은 케이크 상자를 손에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죠. 1년 만에 마주한 아들은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지만 어둡고 그늘졌던 얼굴은 사라지고 대신 한결 편안하고 단단해진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왔냐? 어서 들어오너라.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놓인 밥상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밥그릇에 미역국을 가득 퍼주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다 식겠다. 아들은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어요. 겨우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들의 밥그릇 위로 불고기를 듬뿍 얹어 주었죠. 울긴 왜 울어? 사내 자식이.
어서 먹기나 해. 앞으로는 밥 굶지 말고 살아라. 제 말에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꾸역꾸역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아이처럼 울면서 웃으며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위로와 용서가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됐다. 이제 지난 얘기는 그만하자. 네가 네 인생 앞으로 잘 꾸려나가는 게 나한테 갚는 거야. 저는 가게 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는 없겠지요. 깨진 그릇의 틈은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틈을 서로의 온기로 메워가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따뜻했습니다. 미순의 밥상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온기가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낡은 흑백 필름이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유리문은 말끔하게 닫혀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박 사장이 정중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실 안쪽의 작은 회의실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한 차림의 젊은 부부와 그들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점잖은 중년 부부였습니다. 저를 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 사장이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저분들이 매수자이신 김 선생님 부부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부모님들이시고요. 두 분 다 의사라서 그런지 아주 점잖고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젊은 부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저를 향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냈지요. 그 눈빛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을 저렇게 선한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아들 내외처럼 탐욕과 계산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없도록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고 저는 그저 그의 설명에 따라 몇 군데 이름과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쓰고 제 손때가 묻은 인감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로써 이 집은 법적으로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원함과 동시에 한 시대가 끝났다는 아릿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매수자 측은 약속대로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즉시 이체했습니다. 잠시 후 제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의 알림이 떴습니다. 제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자 권리였습니다. 저를 옥죄던 낡은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 창구로 가 계약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두툼한 지폐 다발을 가방에 넣으니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과 좋은 향기,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곳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옷을 사 입고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 집에서 대충 머리를 잘랐지요. 제게 사칠한 아들의 등록금과 아들의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온전히 저, 임금자를 위해 돈을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고급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쑥한 직원이 다가와 무엇을 찾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 몸에 착 감기는 듯한 정장 바지. 가격표 따위는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몇 벌 골라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꽤 근사했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당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코트와 블라우스, 바지를 골라 이걸로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렇게 비싼 옷값을 치르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저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가방 매장이었습니다. 늘 시장 바구니나 낡은 청가방만 들고 다니던 제가 반짝이는 가죽 가방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볍고 튼튼하며 우아함을 잃지 않은 디자인의 가방을 하나 골라 어깨에 메어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을 때는 그토록 어울리지 않던 명품 가방이 조금 전세로 산 옷 위에서는 제 것인 양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화장품 매장에 들러 평생 써본 적 없는 값비싼 영양크림과 에센스, 그리고 은은한 색의 립스틱을 샀습니다. 저를 위한 투자가 이렇게 즐겁고 가슴 벅찬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사장에게 미리 부탁해받은 시니어 타운의 안내 책자를 펼쳐보았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지만 숲으로 둘러싸여 조용하고 최신식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갖춘 곳이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와 커뮤니티 활동이 마련되어 있었지요. 아들 내외가 쉽게 찾아올 수도 제 삶에 간섭할 수도 없는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전화를 걸어 방문 예약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는 또다시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결판을 지으러 왔구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난번과는 달리 아주 밝고 살가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얼굴도 뵐 겸 들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자기 집을 둘러보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은 저희가 들어와서 살려면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어요. 저 벽지는 너무 어둡고 주방 싱크대도 옛날 거라 다 바꿔야겠네요. 거실도 확장 공사를 하면 훨씬 넓어 보일 텐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 제 집인데 벌써부터 제 집을 어떻게 뜯어 고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저 뻔뻔함. 저는 모르는 척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집수리 이야기는 왜 하냐? 어머님도 참. 저희가 곧 이사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구상해 보는 거죠. 어머님, 저희 합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저희도 슬슬 지금 사는 집을 내놓고 짐 정리를 시작해야 해서요. 드디어 며느리가 덫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대사를 꺼냈습니다. 아주 인자하고 약간은 정신없는 노인처럼 보이는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생각해봤지. 너희도 애 키우려면 이제 넓은 집으로 와야지.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이 곧 합가를 허락한다는 뜻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마침 잘 됐네. 주말에 상철이랑 시간 맞춰서 와. 이 방 저 방 보면서 너희 쓸 방도 미리 찜해놓고 그래라. 가구 배치도 생각해 봐야 할 테니. 정말요, 어머님? 와,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으세요. 알겠어요. 제가 상철 씨한테 바로 얘기할게요. 그럼 주말에 와서 저희가 쓸 안방이랑 아이방 좀 꼼꼼히 볼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방을 보라는 제 말을 살 방을 고르라는 허락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제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실컷 기뻐해 두어라. 그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제가 예약해둔 시니어 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깨끗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 호텔처럼 아늑하게 꾸며진 모델하우스, 창밖으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호실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잔금 날짜는 제 집의 잔금 날짜 바로 다음 날로 잡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밀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물건들부터 제 추억이 담긴 앨범과 옷가지들을 상자에 담아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저의 마지막 연극이 그렇게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 사장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이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가장 신속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곳으로 예약했지요. 아들 내외에게는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다녀간 이후로 이 집이 곧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이삿짐을 싸고 밤에는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하루하루가 무척 바빴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시니어 타운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교실과 요가 수업 시간표를 확인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떠나는 근교, 여행 프로그램에도 미리 마음속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상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피곤에 절어 있었고 온갖 짜증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저녁 먹었어? 그래. 너는? 나는 아직 야근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야. 아, 정말 힘들어 죽겠네. 회사에서는 상사가 쪼아대지. 집에 가면 재은이가 바가지를 긁지. 내가 쉴 곳이 하나도 없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아들의 하소연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냐, 힘들지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겠지만 이제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힘듦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 한 번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숨어버린 대가였지요. 한참을 징징거리던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재은이한테 들었는데 주말에 우리 방 봐도 좋다고 했다며? 진짜지? 엄마가 허락해줘서 재은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요즘 나한테 바가지 긁는 것도 좀 줄었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 이사 날짜를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을까? 지금 사는 집도 빨리 내놔야 보증금을 빼는데. 그리고 이사할 때 그냥 우리 짐이랑 엄마 짐이랑 한꺼번에 합쳐서 새로 들어갈 집으로 가면 안 돼? 그게 돈도 절약되고 더 효율적이잖아.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가를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제는 멋대로 이사 날짜를 잡고 저더러 짐을 합치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효율과 절약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요. 제 짐은 그저 그들의 이사에 딸려오는 귀찮은 짐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이 모든 것이 지난번 며느리가 다녀간 이후 그들 멋대로 부풀려 온 김칫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나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너희 편할 대로 하려무나. 제 애매한 대답을 아들은 또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이사업체랑 상의해서 날짜 잡고 다시 연락할게.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어리석고 눈치가 없어서야 앞으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서요. 하지만 동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성인이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이삿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에 담지 못했던 자잘한 물건들을 마저 담고 냉장고를 비웠습니다. 가구들은 대부분 시니어 타운에 새로 장만하기로 하고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는 낡은 가구들을 기부하거나 폐기하는 것까지 대행해 준다고 했지요. 집안 곳곳에 붙어 있던 낡은 스티커 자국을 닦아내고 창틀의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이 집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집이 텅 비어갈수록 제 마음도 텅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묵은 감정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자유가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넓은 거실을 청소하며 한숨 짓지 않아도 되고 쓰지 않는 방들을 관리하며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아들 내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기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작은 돗자리 하나를 깔고 앉았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미리 가져다 놓은 빈 상자들이 벽처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옥수수차를 마시며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 달빛 아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울고 웃었던가. 아들이 열이 펄펄 끓던 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간호했고 시험에 합격한 날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지낼 때면 서러움에 북받쳐 울었고 처음 이 집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감격에 겨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 집의 벽과 천장, 바닥에는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낼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저는 저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웠다. 나의 집이여. 나의 젊은 날이여. 이제 나는 떠난다. 아들 내외에게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내일 혹은 모레쯤 방을 보러 오겠다. 혹은 짐을 옮기겠다며 연락을 해오겠지요. 그들이 이 텅 빈 집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들의 반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저의 존엄을 짓밟고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차갑고 완벽한 복수. 저는 돗자리에서 일어나 제 개인적인 물건이 담긴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가 오기로 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현관문의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 펼쳐질 새로운 챕터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밤 저는 두 발 뻗고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약속된 시간에 맞춰 이삿짐 센터의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밤새 꾼 달콤한 잠 덕분에 아주 개운한 기분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은 제가 미리 싸놓은 상자들을 보고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신속하게. 제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소파도 식탁도 사라진 텅 빈 거실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는 뱀처럼 저는 묵은 과거를 벗고 새로 태어나는 중이었습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텅 비었습니다. 제가 가져가기로 한 몇 개의 상자는 트럭에 실렸고 남은 가구들은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마지막 상자를 싣고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트럭 출발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내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휑한 공간에 제 발소리가 유령처럼 울렸습니다. 바닥에는 가구가 놓여 있던 자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벽에는 액자를 걸었던 못자국이 작은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창가에 기대 앉아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익숙한 자동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줄자를 손에 들고 있었고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가구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곧 닥쳐올 운명은 까맣게 모른 채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는 말씀드렸어? 우리가 오늘 가구 볼 겸 방 사이즈 재러 간다고? 당연하지. 어머님이 언제든지 와서 보라고 하셨다니까. 이제 이 집도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눈치를 봐. 그들의 대화 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입가에 떠오르는 냉소를 감추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들은 제잘거리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아직 바꾸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며느리의 명랑한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내 기이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멈춰서서 텅 비어버린 집안의 풍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아들 상철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가구랑 짐이 다 어디 갔어요? 며느리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어머님. 그들은 텅 빈 거실과 방들을 정신없이 오가며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당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창가에서 몸을 일으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 여기 있다. 제 목소리에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안도하는 것도 잠시, 그들의 얼굴에는 곧 수만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삿짐은 다 어디 가고 왜 집이 이 모양이에요? 어디 이사 가세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게 아니다. 이 집 팔았다. 제 말을 이해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의문이 서서히 경악과 충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팔았다니요?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내 집이니까.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이 집이 어머님 혼자 집이에요? 아들인 상철 씨 지분도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집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이 집은 온전히 내 것이다. 내 피와 땀으로 내 젊음을 바쳐 이룬 내 재산이야. 너희 지분은 단 1원도 없다. 그리고 내가 왜 너희와 상의를 해야 하지? 사돈생신에는 호텔 중식 코스를 대접하고 이 시어미 생일에는 고작 짜파게티 봉지를 던져주면서 힙하다고 말하는 너희랑 어미가 살아있는데도 벌써부터 상속받을 계산부터 하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국리나 하는 너희랑 내가 무슨 상의를 한단 말이냐? 제가 그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짚어내자 그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들 상철이가 제 앞에 다가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농담이지?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 너희가 갈 곳은 너희가 알아서 찾아야지. 언제까지 어미 등골을 빼먹고 살 생각이었냐?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도 내 인생에 더는 간섭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저는 말을 마치고 제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기세로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무슨 수작이에요? 노망 나셨어요? 당장 계약 물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소송이라도 할 거라고요.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이 집은 이미 어제부로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지금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야. 곧 이 집의 새로운 주인분들이 도착할 시간이니 더 꼴사나운 모습 보이기 전에 어서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바로 그때 제 말에 맞추기라도 한 듯 현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 계약할 때 보았던 젊은 의사 부부의 차였습니다.
그들이 차에서 내려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너희 두 발로 서서 살아보거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와 아들의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새로운 집주인인 젊은 부부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이 집의 좋은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미리 불러두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롯이 나 임금자를 위한 진짜 인생의 시작. 택시는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택시가 저의 옛집이 있는 골목을 완전히 벗어나 넓은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저는 그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저를 흔들거나 괴롭게 할 수 있는 소음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더 포레스트 시니어 타운을 향해 쾌적하게 달렸고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의 첫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시니어 타운에 도착하자 정문에서부터 직원이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공간, 입주민들의 편안한 표정, 곳곳에 놓인 푸른 식물들, 그 모든 것이 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입주 절차를 밟고 제 새로운 집의 카드키를 건네받았습니다. 제 집은 7층, 남향으로 창밖에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부는 혼자 살기에 부족함 없이 아늑했고 모든 것이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숲의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함께 문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들 상철에게서 온 것이었고 며느리 재은이 보낸 것도 몇 개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댄 채 그들의 절박한 아우성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비극을 감상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 문자들은 대부분 충격에 빠진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장난이지? 엄마, 우리한테 겁주려고 이러는 거 맞지?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저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 모든 것이 고작 장난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문자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책임 전가였지요. 특히 며느리의 문자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평생을 희생하신 아들한테 어떻게 이래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고집 때문이에요. 저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이 집, 상철 씨도 권리가 있는 집이에요. 당장 변호사 알아볼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는 권리라는 단어에서 다시 한번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돈으로, 제 명의로 산 집에 아들의 권리가 있다고 믿는 저 무지함과 탐욕. 아들의 문자는 분노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제발. 재은이가 지금 거의 미쳐서 난리야. 애들도 울고. 우리가 다 잘못했어. 엄마한테 짜파게티 사간 것도 잘못했고,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 위약금은 우리가 어떻게든 물게. 제발. 그들의 문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처절해졌습니다. 이제는 온갖 감언이설과 회유, 협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자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떠나버린 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자를 하나하나 읽고 나서 화면을 캡처해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한 증거자료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다음 수순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연락이 닿지 않자 만만한 제 여동생, 그러니까 상철이의 이모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상철이한테 전화 받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집을 팔았다니 정말이야? 저는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로 결심했을 때 제게 가장 가까운 몇몇에게는 미리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 두었지요. 특히 저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여동생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돈생신과 제 생일의 차별 대우, 짜파게티 사건, 그리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들은 동생은 저보다 더 분개하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리 말했잖니. 그 아이들이 한 짓을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려봐야 소용없다고 전해라. 어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상철이 녀석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언니가 노망이 나서 사기당한 것 같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하길래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내가 내 어미한테 한 짓부터 생각해봐라. 내 마누라랑 짜고 내 어미 등골 빼먹으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인과응보다 이놈아 하고 소리를 빽 질러주고 끊어버렸어. 아이고 언니, 정말 속 시원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동생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대부분은 제 사정을 듣고는 며느리와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임서방 없이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만 했는데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야지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그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저녁, 저는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시니어 타운 근처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번호를 해지하고 새로운 번호로 바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와 아들을 이어주었던 그 번호. 이제는 저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어버린 그 번호를 지우는 순간,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번호는 제 여동생과 정말 가까운 몇몇 친구들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새 집으로 돌아와 저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몸을 담갔습니다.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소음이 사라진 세상. 이제부터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소리들만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새들의 지저귐, 감미로운 음악, 좋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 말이지요. 후폭풍은 거셌지만 저는 그 폭풍의 눈 가장 고요한 곳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평온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텅 빈 옆방을 보며 쓸쓸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펼쳐진 싱그러운 숲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시니어 타운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점잖고 활기찬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 커뮤니티 라운지에 모여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홀가분하게 이곳으로 들어온 전직 교장 선생님, 평생 사업을 하다 은퇴하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멋쟁이 할머니, 저처럼 자식에게 크게 되고 난 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온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각자의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며 응원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어제 읽은 책, 새로 개봉한 영화, 주말에 있을 음악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었지요. 저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해 난생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 엉망이었지만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그리다 보니 제법 그럴듯한 풍경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제 그림이 복도에 전시되었을 때 저는 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요가 수업에도 참여해 굳어있던 몸을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끙끙댔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유연해지고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번호를 바꾼 것을 알고 여동생을 통해 수소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친구는 제 얼굴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자야, 너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사실 내 아들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었어. 말은 안 했지만 혼자 소갈이 하는 게 눈에 다 보였지. 지금은 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예. 친구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지요.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친구는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금자야, 우리 이제 다 잊고 훌훌 떠나보는 건 어때? 우리 반창회 할 때마다 다들 유럽 여행 한번 가자고 노래를 불렀었잖아. 내가 괜찮다면 이번에 정말로 한번 추진해보자. 돈은 내가 좀 더 보탤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낼게. 제 단호한 말에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돈 많은 여자야. 너희들 비행기표 정도는 내가 충분히 사줄 수 있어.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녀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를 거쳐 스위스의 알프스까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코스였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 여행 책자를 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설렘을 키워나갔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뒷바라지만 하던 제가 온전히 저를 위한 여행을
그것도 제 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우편함에 낯선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살던 옛 동네의 우체국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혹시나 싶어 제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한 달간은 착불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해 놓았는데 그것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겉봉투에 적힌 어설픈 글씨체는 분명 제 아들 상철이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에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볼까, 그냥 버릴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그새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어미된 마음에 몹쓸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고 결국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인지 얼룩으로 군데군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들어찬 아들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가 어머니께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으셔서 결국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편지는 구구절절한 후회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을 잃고 급하게 구한 비좁은 월세방에서의 비참한 생활, 매일같이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아내와의 싸움,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자신의 처지 등 모든 문장이 나는 이렇게 불행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재산으로 계산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재은이도 매일 밤 울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마지막 밥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잃어버린 집과 돈일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아니나 다를까 노골적인 욕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대로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집을 파신 돈 다 쓰신 것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2번, 3번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거실에 있는 문서 파쇄기 안으로 그 편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구차한 변명과 요구가 담긴 편지는 가느다란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찌꺼기까지 함께 갈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걷어찬 사람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파쇄기통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상철아, 너는 아직도 멀었다. 내가 정말 반성했다면 돈을 요구하는 대신 너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면 저는 저 산 너머 아주 먼 곳으로 떠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예약해둔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탔어요. 지난 몇 주간의 설렘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던 멋진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새로 산 가죽 가방을 옆에 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희는 항공사 비즈니스 클래스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타보는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친구들은 금자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본다며 소녀처럼 좋아했고 저 역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쾌적하게 수속을 마친 저희는 출국 심사를 통과해 면세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비행기 탑승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저희는 라운지에 들어가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앞으로 펼쳐질 여행에 대한 기대로 제잘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비행기들이 이륙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저 비행기들처럼 곧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우연히 라운지 창밖, 저 멀리 보이는 저가 항공사 탑승구 근처의 소란스러운 무리에 닿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이 유독 눈에 익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을 멈췄어요.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는 두 사람. 제 아들 상철이와 며느리 이재은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렴한 동남아 패키지 여행이라도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신경질적인 얼굴로 아들의 팔을 잡아 흔들며 무언가 따지고 있었고 아들은 피곤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낡고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여행객의 설렘 대신 고단한 삶의 무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추가 수화물 요금이나 좁은 좌석 문제 같은 사소한 일 때문이겠지요. 돈에 쪼들리고 서로를 원망하는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사소한 것들이 싸움의 불씨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들은 저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지금의 저는 그들이 알던 초라하고 희생만 하던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고급 라운지의 안락한 소파에 앉아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고 있고 그들은 시끄러운 탑승구 앞에서 서로를 핥히며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제 시선을 따라가다 물었습니다. 금자야, 왜 그래?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시끄러워서 한번 쳐다봤어. 우리 이제 슬슬 탑승 준비할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제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살고 있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탑승 안내 방송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을 위한 우선 탑승 라인을 따라 게이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당당하고 가벼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제자리를 찾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다리를 쭉 뻗어도 남는 넓은 공간, 푹신한 담요와 베개, 그리고 저를 위해 준비된 웰컴 드링크. 승무원의 상냥한 미소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비행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내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공항의 풍경과 그곳에 남아있을 제 과거의 편린들이 빠르게 작아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아래로는 눈부신 푸른 하늘만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어요.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고 믿었던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 손으로 되찾았으니까요. 아들이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그리움은 제 자신의 행복과 존엄을 포기할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제 자신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온전히 저 자신에게 쏟을 것입니다.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저는 조용히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톡 쏘는 탄산과 달콤한 과일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자유의 맛,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지상 최고의 맛이었어요. 그 지긋지긋했던 짜파게티의 맛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짜릿하고도 달콤한 해방의 맛.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비행기는 저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고 있습니다.